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노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문을 닫는 거래소들도 많이 생기고 또 피해자들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일단 특근법 시행이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어떻게 상황을 보시나요? 예, 그 신고제를 앞두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신고 대상 거래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었는데 총 한 66개 정도로 파악이 됐었는데 신고제가 시작되니까 그중에 37개나 폐업을 했거나 영업을 종료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뭐 횡령이라던가 아니면 뭐 환불 중단했다는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혼란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업계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독점 문제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뭐 수요일 방송에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FIU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기존 거래소들 중에서 이제 원화마켓을 포기한 그런 유형의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치금이 한 1,000억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신고제 이후에는 한 409억 정도로 60% 넘게 빠졌다고 하고요. 아예 신고 자체를 포기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4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빨리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 수가 7월 말에 한 47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845만 명으로 370만 명이나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신고제가 시행된 전후로 이렇게 예치금이 빠져나가서 이제 줄어드는 거래자들이 주로 이제 업비트 거래소로 유입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2021년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이런 열풍이 코인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코인 피해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희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도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피해 사례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통해서 사연 주셔도 됩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고지해드린 대로 저희가 피해 사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같은 사건으로 2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소위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종목 추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고객의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준다던가 하는 이제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요즘 이제 TV 광고에도 나오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도 좀 늘어났는데 마치 뭐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뭐 서비스에 가입한다든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면 이제 높은 수익을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AI라는 단어를 참 붙이면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코인 거래를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건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뭐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닐 것 네. 같은데 뭐 이런 역량을 갖추려면 기존에 있는 뭐 금융기관이라던가 뭐 일부 이제 유명한 핀테크 업체처럼 뭐 핵심적인 기술이나 좀 경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서비스를 아직 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업체가 그것도 뭔가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이제 아름아름 좀 의문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업체들의 광고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거 AI 관련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단지 그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만 언급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런 점만 봐도 거의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처럼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이제 뭐 가상자산을 이제 영업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중개를 해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특검법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이 유형을 보면 특정인을 상대로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 금융당국에 신고를 안 했으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법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규모가 뭐 1인당 2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심지어 1억 원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이제 가해자들이 조금 고액의 투자금을 이제 유치받기를 조금 유도를 했다고 해요. 예컨대 뭐 2천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저 250만 원은 저희 업체에서 지원금으로 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고액 투자를 유도를 했고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실제 말로 시드머니가 깡패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좀 높은 금액의 투자를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단 파악된 바로는 뭐 더 늘어나겠지만은 이제 피해자는 한 80명 정도, 피해 금액이 한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지금 네.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업체가 계속해서 상호명만 바꾸면서 사기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일단은 제대로 된 업체라면 당연히 뭐 브랜드 가치라던가 아니면 네. 업력의 중요성을 알 텐데 지금 뭐 제대로 된 업체라면 회사명을 이렇게 자주 바꿀 리가 없겠죠.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업체명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이제 법적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유령 회사를 좀 세워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정리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만든 유령 회사로 갈아타는 식으로 영업을 해서 수사기관의 포착이라던가 이런 검거 가능성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한번 알아보니까요. 법인만 8개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입금 계좌 같은 경우에도 상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2개를 썼대요. 이런 거를 사기 정황으로 한번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업체 이름이 한두 개가 네. 아니라 뭐 8개나 썼다는 네, 것은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 회사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가 아니라 뭐 다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제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운영한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요. 기존에 운영 중인 이 암호화폐 컨설팅 회사의 사업자 주소 그리고 회사명을 도용해서 만든 가짜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또 폐쇄가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기존 업체에 대한 피해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도용 수단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투자를 받았다던가 돈을 받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유명인의 사진을 단순히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다른 회사 이름이나 주소를 도용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뭐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경우에 뭐 당연히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겠고 다만 그렇게 다른 회사와 이름의 주소를 이제 도용을 해서 기존 업체에 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는 있어요. 뭐 예컨대 그 회사 이름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이제 원래 회사에 대금을 청구했는데 실수로 돈을 지급을 해줬다던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도용된 상대 입장에서도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형사 책임과 별도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불법 행위가 해당되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뭐 당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사기 수법이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출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출금을 하려고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면서 추가적으로 입금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법은 이제 막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제 내년 발생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 납부는 내후년부터나 이루어진다는 점을 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지금 시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뭐 출금이 안 된다던가 뭐 당신이 이제 세금 내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세금을 입금해 줘야지 지금 출금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추가로 금원을 입금받으면 뭐 그 자체로 당연히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정당하게 출금을 요구를 했는데 출금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는 뭐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이 물건이라기보다도 이제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으니까 횡령이라기보다는 배임 쪽에 가까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해자분들은 이 피해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좌 정지를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투자 사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허위 신고가 될지는 않을지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네, 우리 코너에서 이제 리딩방 사기와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다뤘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이제 짚어보면 결론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에 이렇게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도 적지 않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허위 신고로 이제 뭐 집행유예가 선고되긴 했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딩 사기 유형 중에서도 이 법상의 통신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에도 변호사분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처벌 가능성을 상당히 낮춘 내용으로 조율을 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이제 상당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소명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 이제 이 법상의 지급 정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사기의 정황이 좀 충분하면 이제 협조 공문의 형식으로 은행에다가 이제 인출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피해자분들은 지금 뭐 정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네, 이제 지급 정지 같은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지급이 정지되면 그 계좌에 그 계좌주가 출금 요청을 했을 때 그 지급을 정지한다는 의미이고요. 지급 정지 조치가 돼도 입금은 가능합니다. 입금 자체가 맡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급 정지가 된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뭐 용역 대금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면은 바로 대부분 조치가 해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계좌주가 이 일을 하는 경우에 이제 몇 주 정도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조치가 있으면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애써 모아놓은 그 범죄 자금을 이제 인출이 돼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런 상황을 좀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 것 같고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와서 어느 정도 금원을 지급해 줄 테니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완전히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점점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수사가 개시된 지 워낙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알려진 게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막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앞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진행되는 도록 공유하도록 하고요. 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저희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피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라고 하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례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다현 앵커님. 네, 오늘 전화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소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1대1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 온라인으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손해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에
해당 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은 리딩은 해주지만 리딩방이 아닌 공부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방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럼 코인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별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영상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별도로 올려주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지금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 말고 뭐 종목 추천이라던가 뭐 리딩 같은 이런 행동도 있었던 건가요? 특정 코인에 대한 어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리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방이다, 리딩방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리딩방이다 이렇게 표방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종목 추천해준다고 하면 뭐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던가 뭐 사기업체라는 점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네. 뭐 종목 추천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종목은 이제 서로 공부를 하는 이런 목적의 방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강조를 할 경우에 이제 잘못된 추천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자기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 것이고 운영자가 뭐 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에 대한 대가만 받았을 뿐인데 이제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이 이제 공부방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투자금 외에 가입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그 투자금 관련해서 투자금과 별도로 뭐 가입비 같은 거 따로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코인으로 주로 입금을 유도했고요. 특정 코인으로 약 186만 원어치의 코인을 구입해서 특정 주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네, 은행 계좌가 아닌 이렇게 코인으로 또 입금을 요구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제가 시청자님의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특정인을 모아놓고 종목 추천 대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해당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이것과 무관하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실제로는 이제 마구잡이로 추천을 해줄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가를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뭐 이런 업체들이 뭐 누구보다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잘 알기 때문에 추적을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상자산으로 입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좀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이것 화면을 보면 이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주소로 받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명의도 차명이고 뭐 연락처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명 계좌를 만들기가 워낙 어렵고 계좌를 만들더라도 뭐 일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같은 소지가 있어서 좀 거래 금액이 제한되는데 우리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급제도 같은 것, 지급 정지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그렇게 좀 조치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입금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 가입하실 때 코인으로 입금하셨다라고 했는데 가입하실 때 계약서 따로 작성하셨을까요?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었고요. 네. SNS상에 문구를 몇 줄로 작성하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제 리딩이 아니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 추천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뭐 수익이 났습니까? 뭐 피해가 났습니까? 지금 가입비는 18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었나요? 총 4개월이었고요. 해당 기간은 다 채우고 현재 단톡방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 금전적으로 피해 상황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인 건지 아닌지 시청자분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해당 방에 가입을 한 부분과 종목을 주었지만 그것 또한 어쨌든 제가 매매한 부분이 있기에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진행 과정 4개월 동안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꺼림직한 부분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를 일단 해당 방으로 유도했던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은 네. 지금도 그 방에서 뭐 계속 옹호하고 지지하는 댓글을 뭐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상만 보아도 뭐 수익이 따라온다, 뭐 양질의 지적 자산을 제공해준다와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해당 방에서는 제가 손실이 큰 것을 지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을 권유하고 해당 리딩방을 1년 연장했다면서 뭐 어떤 연장을 재차 부추겼습니다. 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이런 댓글 자체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인분 외에도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이었나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해당 유튜버는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좋은 댓글만 있는 상태고요. 네. 어떤 다른 댓글은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지우고 있고 네.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런 문제들이 종종 생기긴 합니다만 댓글로 이렇게 여론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법적 규제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예, 이제 뭐 곧 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네. 대선 전국 뭐 이런 정치권의 어떤 선거가 있을 때는 뭐 잠시 이제 댓글 같은 것을 이제 조작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댓글을 뭐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해서 뭐 형사처벌 뭐 대상이 된다거나 뭐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뭐 일정 기간 동안 좀 블라인드를 해놔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의무가 있기는 한데 뭐 유튜브의 어떤 채널을 그 운영자가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인분이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고 또 이런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단다고 하시니까 솔직한 말로 좀 바람잡이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예,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한 명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람잡이 소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더 믿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들도 당연히 사기의 공범으로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해당될 것이어서 당연히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분도 사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예, 이게 뭐 전형적인 리딩방 사안인데 지금 약간 공부방이라는 것을 좀 혼합시켜서 조금 애매하게 만들긴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채팅방에서 지금 나오시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리딩방이 아니고 서로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고 실제로 좀 자기 노하우가 담긴 어떤 동영상을 공유를 해줬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줬다고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것은 명목상의 허울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종목 추천을 가장한 철저한 사기 행위였다라는 점을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텐데요. 이 수사기관이 입증하려면 이제 고소인분께서도 사실 잘 도와주셔야 돼요.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컨대 그 유튜버랑 나누는 대화를 뭐 캡처를 해놓으셨다든가 아니면 예컨대 어떤 정황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신 그 타이밍이 그 유튜버가 종목을 추천한 시기랑 뭐 굉장히 밀접하게 상당히 일치를 한다던가 하는 정황을 이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유튜버와 이제 바람잡이들이 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제 종목을 이제 매수를 권유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강력한 사기의 정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허위 사실을 들으신 것은 없는지 아니면 뭐 종목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었는지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보시고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는 뭐가 있을지 차분하게 끼워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입증에 성공할 경우에는 뭐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신원을 확인해서 재산을 회복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피해 사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제가 그 해당 방에 받은 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 해당 유튜버와 지인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추가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편하게 변호사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당시 그 50명 한정이기 때문에 곧 마감이라고 하여 급하게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가입하고 운영 정책 등을 말하며 100명으로 증원을 시켰는데요. 그 해당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저 그 앞서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증거와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하시면 사기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노력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0명 한정 관련해가지고 애초에 그 50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줄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 없이 그렇게 알려가지고 가입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시청자님 같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그 50명이 넘게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면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점이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어떤 기망에 해당해서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자체가 사기에 해당된다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많이 물어보시죠. 네. 제가 처음 가입 시에 그 방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공개 요구에 대한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초에 가입하셨을 때 이제 뭐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같은 것을 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그 수집이 그 개인정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져야 사실 위협한 것이고요. 지금 가입할 때 동의를 받고 이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물론 그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우리 시청자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공하면 이제 당연히 그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인데 아직 그 상황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곧바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대응 방법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네.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 문의를 예정인데 도움이 될지 궁금하고 현재 상황에서 뭐 올바른 대처 방법이 있을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구체적인 탈세 정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국세청에 어떤 제보를 하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그런 어떤 정황을 알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세청 제보는 그다지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코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그 신고 코너에 대한 제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가해자를 좀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한데, 금감원의 노력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뭐 증거가 아직은 뭐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시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제 증거를 좀 모으셔서 고소를 하고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이제 잡아오게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종목 추천으로 인한 손실도 혹시 피해 금액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내용인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뭐 그런 손실도 당연히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더 좀 좋게,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반환을 받으시려면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사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받으시면 그 단순히 어떤 매도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그 매수한 금액 전체가 일단 피해 금액에 해당된다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증거상 사기에 해당된다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조금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증거 자료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지 못한 상태여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갖고 계신 뭐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례 들어봤는데 일단 지금 이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철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일까요? 예, 지금 우리가 다뤄봤던 것처럼 이 시청자님의 사안은 굉장히 좀 억울한 이런 네. 사안이어서 제 생각에는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는데 다만 관건은 증거를 얼마나 잘 수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기에 해당된다는 어떤 고소 주장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가입비가 180만 원이고 이걸 포함해서 피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이게 변호사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에는 조금 금액이 애매해서 이제 변호사 비용 등이 조금 부담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다른 유사한 피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액션을 좀 취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 피해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이제 변호사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철수님 변호사님께서 상담해 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됐고,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은 따로 없고요. 혹시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해도 될지. 네,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말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리딩방들은 정보, 경험, 수익률 등으로 속칭 개미 투자자를 꼬시고 있습니다. VIP 강의를 들으며 마치 엄청난 차트적 관점을 얻었다고 착각을 했으며 저 스스로가 선택한 픽들이 수익 중일 때 해당 유튜버가 주는 픽들은 유달리 파란색 음전을 보이며 의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해당 방에서 주는 종목은 순사례를 치며 안 들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코인캐스트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인지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해당 리딩방이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앵커님이 방송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특정 자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본인 이외에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감사하고요.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피해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P2P 방식의 코인 거래소 탈중앙화 이 코인 거래소에서 피해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예, 뭐 P2P라고 하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이제 네. peer to peer,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던가 어떤 정보 자료의 전송 등을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국정원이 이제 10월 21일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우리 탈중앙화 코인 거래소에서 사기 피해를 포착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탈중앙화 코인 거래소는 이제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국정원 측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탈중앙화 거래소, 뭐 덱스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상 중앙에 이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어떤 중앙화된 어떤 집단이 없고 그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적인 투자자들이 뭐 각각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이어서 유동성도 각각의 투자자들이 개입을 하고요. 따라서 이런 형태 거래소는 소위 말하는 어떤 P2P 방식의 거래소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P2P 방식이 어떤 건지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중개자, 금융기관 없이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곳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였을까요? 예, 아마 이것이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피해 범죄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 포착을 해서 경찰로 이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국정원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나 봐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사기 혐의가 이제 일단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자체적인 수사를 거쳐서 경찰에 이제 이첩을 한 것인데, 아마 이게 이런 해외 탈중앙화 코인 거래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피해자들 혹은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사를 진행을 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경찰에 이제 이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조사한 어떤 결과 발표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일부에는 이제 텍스헤븐이라고 하는 조세 회피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 가보니까 그 주소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공유 오피스에 해당되는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굉장히 좀 큰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기성으로 거래를 중개한 다음에 이제 수익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이제 종종 감추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당국에 이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기가 좀 어렵고, 이게 제가 좀 경험상으로도 계좌를 몇 번을 거치면서 해외 이제 계좌로 가는 경우에는 추적이 사실상 어떤 불가능한 이런 곤란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국정 발표를 보니까 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일부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유력 금융사로부터 이제 투자금을 유치받았고, 또 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우리는 높은 수익을 만들어서 되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여서 개입 고액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유치받았다는 정황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이 페이퍼 컴퍼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뉴스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페이퍼 컴퍼니나 이 사기성 거래를 하고 수익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좀 추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사실 각국의 어떤 수사 공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인터폴이라던가 이런 식의 협조를 잘 받을 수가 있지만, 보통 그런 범죄자들이 그런 이제 국가를 좀 선호하지 않고, 예컨대 뭐 동구권 유럽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중국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범죄 개입이 될 경우에 좀 협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좀 그런데 개설되어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떤 실명제라던가 이런 게 어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신을 받아보더라도 실제로 어디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 가명인지 사람인지를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피해를 보고 억울한 피해를 받으신 것은 너무 좀 명백한데, 네. 결국 한참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제 범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어서 수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수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는데, 굉장히 좀 변호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피해를 보신 것은 확실한데 수사기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잡을 수가 없어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특히나 이번에 국정원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 탈중앙화, 덱스 코인 거래소를 통한 이 사기 수법이 여의도 작전 세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치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우리 뭐 작전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네. 이제 거기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돼서 굉장히 어떤 첩보 작전을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자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하고 이제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관련된 어떤 가상자산 코인을 그 덱스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면서 거래량도 그럼 늘어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좀 시세에도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례를 지금 국정원이 포착을 한 것 같고요. 또 주요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는 이제 코인 스왑이라는 형태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뭐 가상자산 스왑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잘 알려져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런 사기 유형에서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유망하고 고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면서 자기들이 발행한 뭐 사실 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을 대신 이제 이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수법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면 흔히 중간에 이제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제 형성되는 체결되는 거래에 개입하는 주체가 없어서 그 거래량이라던가 가격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죠. 사실 그런 기대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이 지금 이제 많이 부상을 한 것이고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거래소를 하더라도 이번에서 국정원이 발견한 어떤 사례처럼 아주 집단적인 범죄 조직에 어떤 악용될 수 있다면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나 기대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잘 알려주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디파이라던가 뭐 덱스 같은 경우에 뭐 무늬만 탈중앙화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가 구현이 되어 있긴 했더라도 보안상 취약점이 있지는 않은지, 뭐 아니면 뭐 거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사례에서처럼 이제 불법적인 세력의 어떤 집단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게 사실 이제 제대로 된 탈중앙화 거래소라면 사실 그거의 운영업체가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애초에 그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기술 자체에 어떤 불법적인 어떤 해킹이라던가 시세 조작과 같은 이런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라던가 디파이 서비스가 그런 영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아마 투자자들이 선호되는 서비스가 이제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 코인 스왑과 자전 거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원을 모집할 때 거의 뭐 다단계처럼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우리 다단계는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는 어떤 권유의 방식이 있고, 그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얻게 되는 경우에 이제 방문판매법 위반 중에서도 불법 다단계 영업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와 관련된 이런 사기 범죄에도 어김없이 이런 다단계 수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례를 보면 이제 회원을 모집하면은 실적에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던가, 아니면 뭐 투자 유치금의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원을 유치를 하고 뭐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굉장히 이제 다단계 업체랑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수법으로 판매원들을 모집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아직은 많이도 알려져 있지 않고, 좀 그래서 좀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지 가늠을 좀 해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런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거나 발전이 된다면 대형 다단계 사기나 어떤 그런 범죄 같이 굉장히 큰 금융 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조금 조심을 하고 수사기관도 조금 유심히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미 또 운영 중인 사기 업체가 있다고요.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 이 업체를 알지는 못하는데, 언론이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스위스 같은 해외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하고요. 또 뭐 VIP 라운지 그룹에 속하려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가상자산 토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뭐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심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지능화되는 수법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안전지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의 정확한 정보 수집, 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정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